한때 인도차이나 지역을 지배했던 나라. 스스로를 천사의 후예라 부를 만큼 자부심이 강했던 민족. 하지만 이곳은 6년 동안 내전을 치러야 했던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크메르 제국의 찬란함과 킬링필드의 잔혹함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는 땅 캄보디아. 찬란했던 그들의 역사는, 질곡 많은 그들의 삶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바다처럼 넓은 호수는 그들에게 1년 내내 풍족한 자원을, 자연과 함께하는 삶은 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주었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시간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안달하지 않는 삶. 그 행복한 열대, 캄보디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여행가들은 말합니다. 진짜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 너머에 있다고. 우리는 진짜 캄보디아를 보기 위해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로 6시간. 이번 여행은 시엠립을 거쳐 바탐방으로 향합니다. 인도차이나 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나라 캄보디아. 자연의 축복을 받은 땅이지만 전 국토의 90%가 평지로 이루어진 캄보디아에서 이런 산을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산 너머에서 펼쳐질 캄보디아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시엠립에서 남서쪽으로 250km를 달려온 곳. 이곳은 바탐방 지역입니다. 캄보디아의 밥그릇이라 불리는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마을 초입에 커다란 표지판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내전의 상흔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니까 유엔에서 이 마을에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지뢰 제거 작업을 했대요. 그래서 아직도 지뢰 제거가 완벽히 이제 끝나질 않아서 태국 국경이나 이런 쪽에는 지금도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를 찾은 여행자들이 꼭 한번 들른다는 곳을 가장 먼저 찾아가 봤습니다. 바로 놀이라 불리는 대나무 기차를 탈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현재 캄보디아에서 여객용 기차와 화물 열차는 모두 운행을 멈췄고 놀이만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식민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철로는 지금 놀이가 다니는 길이 됐습니다. 놀이가 생긴 것은 30여 년 전인 1980년대 초라고 하는데요. 내전 후 남은 탱크 부품과 양수기의 엔진, 그리고 오토바이 엔진을 개조해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인지 보기보다 바퀴가 무거웠습니다. 안 돼. 야. 놀이 운전사는 번쩍 들어올리지만 사실 놀이 바퀴는 100kg에 가까운 것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 신기한 기차를 타고 캄보디아 사람들을 만나러 떠나보기로 했습니다.
놀이를 타는 데 드는 비용은 거리에 따라 달랐지만 대략 3,000원에서 5,000원 사이였습니다. 기차가 다니지 않는 대신 놀이가 캄보디아 마을 구석구석까지 연결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놀이는 전국에 5, 60대 정도 있다고 하네요. 철도의 전체 길이는 650km에 달하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놀이를 타고 바탄방에서 남동쪽으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포삿 지역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 지역은 도로 사정이 나빠 놀이 이용객이 많다고 합니다. 놀이는 한 번에 20명 정도 탈 수 있는데요. 보통 짐을 많이 갖고 타는 까닭에 실제로 타는 사람은 많아야 15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곳은 캄보디아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인 포삿. 포삿이라는 이름은 이 지역 특산품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껍질이 초록색인 오렌지의 한 종류입니다. 마을이 가까워지자 놀이를 타려는 사람들로 더욱 북적이기 시작했는데요. 놀이는 정거장도 운행 시간도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철로 근처에서 마냥 기다렸다가 탄다고 합니다. 예. 어르신들 표정이 되게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고 되게 좋습니다. 남동생네 집에 놀러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엄수은 할아버지. 가고 싶어요. 태국 국경 근처에 있는 당신의 집에 꼭 한번 놀러 오라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인 저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1960, 70년대 우리나라의 한 시골 마을로 시간 여행을 간 것처럼 정겨웠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놀이. 놀이 운전사는 승객이 보이면 바로 놀이를 세워 태우고 갑니다. 철길은 수도인 푸놈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놀이 한 대가 운행하는 구간은 약 40km. 푸놈펜까지 가려면 놀이를 수십 번 갈아타야 한답니다. 멀리 수도까지도 갈 수 있는 까닭에 캄보디아 사람들은 놀이를 하늘을 나는 양탄자라는 뜻의 끄리허라고 부르기도 한다네요. 놀이를 처음 만든 것은 캄보디아의 시골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오랜 내전으로 마을을 지나던 기차는 멈췄고 주민들은 마을에서 고립된 채 살아야 했습니다. 시장에 가기 위해, 나아가 먹고 살기 위해 주민들은 대나무를 엮어 놀이 몸체를 만들고 탱크 부품을 조립해 바퀴로 썼습니다. 놀이는 그렇게 철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주민들이 직접 만든 기차였습니다. 그리고 황폐했던 철길에도 다시 활기가 넘쳤습니다.
30여 년을 달려온 놀이는 지금까지 캄보디아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승객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서든 타고 내릴 수 있는 놀이. 시속 20-30km 남짓한 느린 기차지만 요금이 버스의 절반이기 때문에 놀이를 타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도로 포장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데다 좁고 울퉁불퉁한 나머지 놀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놀이 운전사들에겐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철로에서 놀이길이 마주치면 일단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철로가 단선이기 때문인데요. 먼저 지나갈 수 있는 우선권은 짐을 많이 실은 놀이에게 있습니다. 짐을 다 실을 때까지, 그리고 마주오던 놀이가 지나갈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놀이 세대가 연달아 오다가 지금 나무를 가득 실은 놀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나무를 다 일일이 내렸다가 다시 실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사람이랑 짐을 실었더니 이제 놀이를 해체해서 지금 길 밖으로 빼고 나무 이제 놀이를 통과시킨 다음에 다시 조립해서 가던 길을 이제 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야, 오토바이 그냥 실은 채로. 놀이를 옮겨야 할 때면 운전사나 승객이 따로 없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놀이를 선로 밖으로 들어서 옮깁니다. 하염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 이럴 때면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서너 시간으로 늘어나기도 하지만 캄보디아 사람들에겐 어딘가 익숙해 보입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동 수단이자 화물차인 놀이. 놀이에는 최대 2톤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목재는 물론 오토바이와 쌀, 기름까지 실어 나른다고 합니다. 놀이를 옮길 때 오토바이처럼 무거운 짐들은 그대로 둔 채 옮깁니다. 1,300여 개의 마을을 통과하는 까닭에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하는 놀이. 놀이에 유독 탱크 부품과 같은 튼튼한 바퀴를 쓰는 것은 무거운 짐을 운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놀이는 바퀴 위에 나무로 만든 차체를 얹어서 가는 방식이라 분리와 조립이 비교적 쉽습니다. 또다시 놀이가 멈춰섰습니다. 큰 시멘트 덩이를 실으려는 모양인데요. 이렇게 짐이 많으면 돈을 더 내야 한답니다. 보통 요금의 2배 정도라고 하는데요. 비싸게 받는 이유는 마주오는 놀이를 만날 경우 운전사가 도와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무거운 시멘트 덩이들을 싣느라 또 하염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놀이를 탈 때마다 반복되는 일상. 계속되는 기다림입니다. 드디어 다시 출발했습니다. 놀이가 마주치면 짐이 많은 쪽이 우선권을 갖는 까닭에 2세대의 놀이가 모인 뒤 함께 이동하기도 합니다. 현재 캄보디아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놀이는 1-2년 뒤면 운행을 멈춘다고 합니다. 철로 중간중간에 끊어진 곳이 있어서 정부에서 새로운 철도를 만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후면 놀이는 캄보디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죠.
처음 놀이를 탔을 때 만난 어르신께서 인사를 건네 오셨는데요. 좋아요. 네, 나중에 연락해서 좀 물어볼게요. 네. 이곳은 놀이와 오토바이 택시의 환승장. 놀이로 갈 수 없는 지역은 오토바이 택시를 이용합니다. 환승장 인근에 낡은 건물이 한 채 있었는데요. 바로 옛 포산역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기차를 타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곳이지만 오랜 내전으로 지금은 폐허가 됐습니다. 기차역 근처에 위치한 작은 철공소. 이곳에선 주로 놀이를 고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로가 고르지 않은 까닭에 바퀴가 닳고 구멍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 여기도 문제가 있고 이쪽에도 여기는 또 부러져서 그냥 나가버렸구나. 하도 오래 써가지고 다 여기가 갈려서 나갔네요. 움푹 패였네 이쪽도. 놀이 바퀴는 보통 5년에 한 번 교체하고 수리는 2,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합니다. 바퀴 하나를 고치는데 우리 돈으로 5만 원이 넘게 든다고 합니다. 놀이 한 대를 사는 데 드는 비용은 약 100만 원. 수리비와 기름값 등을 제하고 나면 놀이 운전사의 한 달 수입은 2, 30만 원 정도입니다. 느릿하기만 한 놀이에 신속함을 요하는 짐을 싣기도 하는데요. 바로 얼음입니다. 얼음을 실은 놀이는 다른 놀이가 다니지 않는 새벽 이른 시각에 운행한다고 하는데요. 냉동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얼음이 녹지 않도록 하려는 겁니다. 얼음에 톱밥을 뿌려주는 이유도 얼음이 잘 녹지 않고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얼음을 실은 놀이들을 따라 포사 지역의 단 3곳뿐이라는 얼음 공장으로 가봤습니다. 이곳은 주로 무게 90kg짜리 대형 얼음을 만드는 곳입니다. 캄보디아에는 냉장고나 냉동고가 없는 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얼음 공장에서 얼음을 사다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얼음이 생활 필수품인 탓에 공장에서 대량으로 사다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시장에 있는 얼음 가게는 모두 5곳. 하루에 90kg짜리 얼음을 기준으로 20개 정도 팔린다고 합니다. 큰 얼음 하나를 팔고 나면 남는 돈은 우리 돈으로 약 1,000원. 주로 채소나 생선, 음료수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사간다고 하는데요. 바로 팔리지 않은 얼음은 아이스박스에 보관합니다. 한낮이면 40도를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 탓에 얼음은 캄보디아 사람들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가게. 얼음을 잘라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낯익은 물건을 발견했는데요. 빙수를 만드는 데 쓰인답니다. 팜나무 수액으로 만든 설탕에 코코넛, 그리고 연유를 넣어 만든 캄보디아식 빙수인데요. 놀이 덕분에 이런 시골에서도 빙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빙수를 먹으니 한낮의 더위가 싹 가시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얼음이 왜 필수품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군지다. 맛이 어때요? 이 바로 그냥 얼음을 즉석에서 갈아서 설기설기 갈아서 여기에 연유하고 카라멜 넣어서 해줬거든요, 아주머니가. 근데 되게 달고 이 지금 계속 땡볕에 오면서 힘이 빠졌는데 좀 힘도 나고 기운도 번쩍 들고 좋은데요? 야. 잠시 더위를 식힌 후 다시 마을을 지나가는 놀이를 만났습니다. 늘 사람들로 북적이는 놀이에 다시 몸을 실었는데요. 그런데 놀이에서 링거를 꽂고 있는 한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hot à? Cắt chung gì kì? ការជំនួស sao ហើយ xin đọc ផ្ទះយើងវាមានផ្លូវឡានវាមានដែរតែផ្លូវលំគេមិនទៅទេចឹងគឺផ្លូវនារីចឹងវាទៅត្រង់នឹងផ្ទះ 갑자기 몸이 아플 경우 놀이 운전사에게 전화하면 마을 입구까지 오기도 한다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평소 요금보다 3배 정도를 더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빈혈 때문에 병원에 다녀왔다는 월레아 씨. 놀이에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놀이가 생기기 전 캄보디아의 작은 마을 사람들은 병원이나 시장에 가는데 한나절 이상을 걸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놀이로 20여 분을 더 달려 캄퐁치낭주의 라트레이 마을로 향했습니다. 정해진 정거장도 그리고 시간표도 없이 느리게 가는 기차지만 놀이가 있어 시장과 병원도 편하게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월레아 씨의 집은 바로 철도변에 있었는데요. 월레아 씨 가족들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월레아 씨의 집은 기둥을 높이 세웠기에 1층이 뻥 뚫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인데요. 해먹과 평상을 놓고 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손자들이고. 네, 손자 여기. 월레아 씨네 가족은 3대가 함께 모여 사는 대가족이었는데요. 한 가족이지만 성씨가 모두 달랐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손주들의 성으로 쓰기도 한답니다. 놀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Lụa màu đó mùi vậy đâu. Pi nó 15,000 rồi. Vấn đề xa cái chú nuôi cái màu rồi, pi 15,000 thôi, nó lần rồi. Cho chơi nhảy nhảy. Xa cái chú mà làm phần tagu. 근처 냇가에서 잡은 물고기들은 생각보다 크고 싱싱해 보였습니다. 우기 때는 농사를 짓고 건기가 되면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 것이 이 지역 사람들의 중요한 생계 수단입니다. 파는 사람은 더 받고 싶고 사는 사람은 덜 주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나 같은가 봅니다. 이렇게 직접 물고기를 사면 시장까지 나가서 사는 것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파는 입장에서도 놀이싹을 아낄 수 있기에 이득이랍니다. 철로변에 있는 월레아 씨네 집에서는 종종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ពីខាំ 손님들이 가고 난 뒤 월레아 씨 가족이 캄보디아 시골 마을의 음식을 대접하겠다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정겨운 초대. 먼저 직접 만드셨다는 술을 내어주셨는데요. 쌀로 만들었기 때문인지 구수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월레아 씨 가족들이 즐겨 먹는다는 음식, 바로 개구리 튀김이었는데요. 닭고기처럼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특징이었습니다. 마늘과 간장으로 만든 캄보디아식 양념에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귀뚜라미 볶음은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더해졌는데요. 주로 캄보디아 남성들이 술안주로 드신다고 합니다. 낯선 사람일지라도 경계심 없이 대해주는 넉넉한 마음.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늘 웃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작은 시골길을 따라 마을들이 띄엄띄엄 이어진 곳. 길을 걷다 유난히 물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캄보디아 물소는 어깨 부분이 볼록하게 솟아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우리네 소보다 몸집이 크고 기온이 올라가면 스스로 물 웅덩이를 찾아 체온 조절까지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쟁기질을 하며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물소가 시골 마을 사람들에겐 중요한 재산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물소와 더불어 생활하는 캄보디아 꼬마들. 물소 타는 모습이 정겨운 한 아이를 지켜봤습니다. 자신보다 몇 배나 더 커 보이는 물소를 다루는 폼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는데요. 그런데 아이고 어휴. 물소에서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옷에 묻은 흙을 씻어내는 것도 혼자서 척척. 참 씩씩해 보입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이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다 묻었구나. 응? 찍어요. 응? 찍어요. 괜찮아? 와. 응. 넘어져도 또다시 물소에 올라타는 꼬마. 이곳 아이들에게 소는 친구와도 같습니다. 물소를 타던 씩씩한 꼬마. 티엣을 따라 집으로 가봤습니다. 답답해. 소는 몇 마리나 이렇게 키우세요? 좀 có 3 các bạn đấy vậy. 5 kèo, 5 마리. ông con thuê đấy ông. 여기 집 티엣의 할머니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아, 지붕 저 위에요? 팜나무 잎으로 만든 지붕은 비가 셀 염려가 없답니다.
할머니는 팝나무 잎을 엮어 만든 지붕을 놀이가 지나갈 때 내다 파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아, 이거를 이 집에 쓸 게 아니라 이제 내다 파시려고 이거를 만드시는 거구나. lụa kê mà vô dạ mà cái vô nhưng đăng vô kê ra 아, 지금 이 할머니가 만드신 이걸 가지고 벽이나 아니면 특히 이 지붕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올려서 기와 대신 쓰는 거래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이 할머니 댁만 해도 벌써 이걸로 다 지붕을 이렇게 올리셨네요. 이렇게 이제 한 장 한 장 덧대는 식으로 착착착착 하면은 비가 와도 이제 이렇게 촥 타고 내려가는. 자연을 이용하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생활 속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선 팝나무가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마을 곳곳에서 팝나무들이 쭉쭉 뻗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팝나무가 자라면 이렇게 남자들이 직접 나무에 올라 잎과 줄기를 땁니다. 캄보디아 농촌 남자들 치고 팝나무에 못 올라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팝나무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줄기와 잎은 건물의 기둥이나 지붕을 만드는 데 쓰고 열매는 숲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팝나무 수액으로는 술이나 설탕을 만들 수 있는데요. 특히 팜 설탕은 일반 설탕에 비해 단맛은 덜하지만 미네랄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어끈지란. 예. 예, 어끈지란. 어끈지란. 예. 예. 쌉싸바이. 예. 캄보디아 시골 마을 사람들과의 만남을 뒤로한 채 다음 여정을 위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쌉싸바이. 캄보디아의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작은 대나무 기차 놀이. 놀이에서 만난 사람들은 늘 웃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열차는 없어도 첨단의 이기에서 한 걸음 비켜나 있어도 이들의 표정이 늘 밝은 이유는 놀이처럼 천천히 가는 삶의 여유 때문은 아닐까요?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지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늘 밝게 웃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 캄보디아. 그곳에서 행복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의 풍요로움의 상징인 톤레삽 호수. 물에 순응하며 사는 그들만의 삶을 찾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저 호수 너머 어딘가에 계실 그분들을 찾아갑니다. 캄보디아에 다녀온 사람들은 말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보고 싶다면 이곳으로 가야 한다고. 동남아시아 최대의 호수인 톤레삽. 두 번째 여행지는 톤레삽 남동쪽에 위치한 캄퐁 치낭입니다. 바다를 담고 강을 품었다는 호수 톤레삽. 캄보디아 전 국토의 15%를 차지하는 이 호수는 캄보디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호수를 삶의 무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 톤레삽 호수로 향했습니다. 캄퐁 치낭은 톤레삽 호수 근처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톤레삽은 캄보디아 말로 강이라는 뜻의 톤레와 거대한 호수라는 의미를 가진 삽이 합쳐진 말인데요. 우기 때에는 메콩 강물이 이곳까지 흘러들어온답니다. 강과 호수가 합쳐져서일까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며 중요한 내륙 어장이기도 합니다. 이야, 이게 육식인가 봐요. 이빨이 몇 겹으로 그냥 상어처럼 나 있어요. 보기에는 그냥 큰 메기 같은데, 아니 민물고기 하면은 이게 늘 보던 뭐 향어, 송어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종류도 이렇게 다양하고 크기도 뭐 어른 허벅지만한 게 많고, 야, 이 톤레삽의 어떤 뭐 그 규모랄까요? 이런 것들을 진짜 간접적으로 여기서 확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100여 종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 동남아시아 최대 호수이자 캄보디아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곳. 배를 타고 호수 깊숙이 들어가 봤습니다. 우기 때면 건기인 지금보다 호수 면적이 6배까지 커진다고 하는데요. 호수에서 수평선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했습니다. 여기가 호수인데 그냥 보기에 제가 느끼기에는 바다 같아요. 끝이 안 보여, 끝이. 와. 끝없이 펼쳐진 호수를 따라가다 보면 수상 가옥들이 점점이 들어서 있는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톤레삽 호수 주변 마을 중에서도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마치 동양의 베네치아에 온 듯한 기분이 들었는데요. 캄보디아 북부의 중심 도시인 시엠립에서 가장 가까운 총크니의 수상마을. 총크니에는 캄보디아 말로 막다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톤레삽 호수는 황토를 실어 나르는 메콩 강물이 흘러들어 1년 내내 황토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한 요 정도. 제 한 여기 가슴과 배 사이 정도 오네요. 생각보다 깊지는 않은데 이 뭐 너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세계에서 3번째로 여기가 넓은 호수랍니다. 호수에 몸을 맡긴 채 떠 있는 집들은 배를 개조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물 위에서 이동하기 쉽도록 배로 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한 아저씨가 눈에 띄었는데요. 배에 탄 채
집을 통째로 끌고 이사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11월에서) (3월까지) 호수의 수위가 얕아지는 건기에는 이렇게 집을 끌고 이사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thôi vì nơi không này thôi vì một ra khách đồ kinh doanh chào như kiểu khách cao đi mà rồi 톤레삽은 우기나 건기에 따라 수심 차이가 많게는 10m 이상 나기 때문에 1년에 10번 이상이나 이사를 다닌다는 아저씨. 배를 개조해서 집을 만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사를 할 때면 남편은 물 속에서 그리고 아내는 배 위에서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 집을 옮긴다고 합니다. 호수 위에 집들이 모여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총큰이에. 이곳 수상가옥들 중에서 아이들이 있는 한 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진짜 이 집에서는 개도 키우고 있었는데요. 조심스럽게 집 구경을 청해봤습니다. 아 진짜 저 게임 하시는구나. 이웃 아주머니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Kita chặt treo hết thì kita chặt treo hết. 집 주위에는 아주머니들이 타고 오신 배들이 정박되어 있었는데요. 뛰어놀 공간이 없는 수상 가옥에서 아이들의 놀이터는 집 한가운데에 있는 해먹입니다. 해먹은 아이들이 나란히 앉아 그네놀이도 하고 낮잠도 자는 중요한 공간. 좋아. 해먹을 밀어주자 아이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수상 가옥에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었는데요. 아 여긴 부엌이네. 냄비들 다 걸려 있고. 집 한켠에 있는 부엌에는 요리를 할 수 있는 냄비, 프라이팬 등 각종 도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가스가 아니라 숯이나 나무로 부를 때 음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여기는? 화장실. 아 화장실 바닥은 물입니다. 화장실에는 변기가 따로 없었는데요. 호수가 훤히 보이도록 바닥을 뚫어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집을 방문한 한 아주머니가 계셨는데요. 배에 물건을 가득 싣고 오신 아주머니. 아 커피 파는. 아주머니는 수상 가옥들을 돌아다니며 커피와 각종 생필품을 파는 선상 매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배 위에 커피를 끓이는 장치도 돼 있고. 움직이는 카페예요. 움직이는 카페. 장사를 하시는 이 아주머니도 마을 주민이라고 하는데요. 수상마을 사람들에게 배는 이동수단이자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커피뿐만 아니라 과자와 간단한 식재료들까지 팔고 있었는데요. 수상마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달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된 셈이죠.
Anh kan saya gimana? Sampai saya gini. Anh saya gini. Tak mau main. 수상 마을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해서 사용합니다. 보통 한 집에서 일주일에 2개 정도의 배터리를 쓴다는데요. 카세트 라디오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충전 등에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상마을의 하루 중 가장 한가하다는 한낮의 이 시간이 장사를 하는 분들에겐 가장 바쁜 시간. 이 청년도 마을 주민이라고 합니다. 굳이 육지로 나가지 않아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마을에 다 있었습니다. 물 위에 있다는 것 말고는 여느 농촌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의 마을. 옆집에서는 돼지도 키우고 있었는데요. 돼지들은 무너진 축사 지붕에 올라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지은 돼지 축사는 물 위에 있는 까닭에 나무가 썩으면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돼지들을 옮기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총동원됐는데요. 무너진 우리 밑에는 10마리 정도 되는 돼지들이 더 있었습니다. 수상마을에서 돼지는 물고기와 함께 중요한 생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돼지를 새 우리로 옮기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 보였는데요. 그래서 저도 좀 거들었습니다. 이렇게 돼지를 옮겨야 하는 날이면 조용했던 마을 전체가 들썩입니다. 한바탕 실랑이를 벌인 후에야 돼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곳에서 자란 돼지들은 균형 감각이 좋아 물 위에서도 당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돼지들은 수상 마을에서 사는 법을 스스로 터득한 것 같습니다. 이제 수상 집에서 살다가 남은 이제 음식물을 돼지한테 먹이고 그걸로 돼지를 키워서 또 내다 팔고 해서 또 생계를 이어가고 이 자체에서 이제 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네요. 수상 마을에서 돼지를 10마리 넘게 키우는 집은 잘 사는 축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돼지들은 주로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여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돼지가 태어나면 꼬리 끝부분을 잘라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돼지들이 잔병치레도 안 하고 서로 싸우지도 않고 잘 자라기 때문이랍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의 삶을 품고 있는 호수 톤레삽. 물 위에서 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까닭에 주로 형편이 상대적으로 넉넉치 않은 이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수상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톤레삽은 나고 자란 삶의 터전이자 모든 것을 품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혼자 가방을 메고 배를 몰고 가는 아이. 아이가 가는 곳을 따라가 봤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선생님이 직접 우리를 맞아주셨는데요. 학교 한쪽에는 학생들이 직접 몰고 온 배들이 정박되어 있었습니다. 2006년에 만들어진 이 학교에는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닌다고 하는데요.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하루 3시간씩 수업을 받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과정이 있고 5학년이 되면 육지로 나가야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물 위에 지어진 수상학교인 탓에 운동장이 따로 없어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도 건물 안이었는데요. 고무줄 놀이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운동장과 문구점 등이 모두 건물 안에 있는 수상학교. 특이한 것은 이발소까지 있다는 건데요.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물론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발소라고 합니다. 이발사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하네요. 학교 지금 2층에 있는 이발소인데 학생들을 비롯해서 교사 그리고 이 마을에 사는 베트남 사람들은 모두 무료로 이렇게 머리를 깎아준대요. 이발사도 선생님도 모두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수상학교. 덕분에 이곳 사람들은 머리를 깎기 위해 멀리 육지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다시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배는 학교와 집을 오가는데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 그래서 배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자가용이기도 합니다. 수상마을 사람들의 삶의 기반인 톤레삽 호수. 호수는 사람들의 일터이자 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합니다. 시엠립에서 수도 프놈펜 근처까지 이어진 이 거대한 호수 주위에 사는 사람들만 약 200만 명. 캄보디아 인구의 7분의 1 정도가 호수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아저씨. 남성들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중요한 하루 일과인데요. 대부분 물고기를 팔아서 번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호수는 물고기를 잡는 데뿐만 아니라 씻고 마실 때도 쓰인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호수에 있으면서 잡는 물고기는 약 100kg 정도. 이렇게 하루 종일 호수에서 일해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잡는 물고기는 캄보디아 말로 쯔번 그리고 끄로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우리네 붕어와 비슷해 보이는 고기들이었습니다. 처운리 아저씨는 한때 일꾼을 사서 7척의 배로 물고기를 잡았지만 지난해부터는 혼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가 없이 대량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정부에서 규제했기 때문인데요. 개인 독점 어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대부분 큰 도시나 외국에서 온 사업가들이라고 합니다. 자식 3명 공부시키려면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아도 생활이 빠듯하다는 아저씨. 그래서일까요? 날은 점점 저물어 가는데 아저씨는 자꾸만 고기를 더 잡아야 한다며 배를 저어 호수로 나아갑니다. 캄퐁 친항의 수산시장. 매일 새벽이면 이렇게 물고기를 사고 팔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이곳은 푸놈펜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까닭에 톤레삽 호수에서 가장 다양한 물고기가 거래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억) 톤이 넘는 민물고기가 살고 있어 단위 면적으로 따지면 세계 최고의 민물 어장인 톤레삽. 1년 어획량만 약 100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수산시장에는 베트남 사람들까지 와서 물고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벽에 열린 어시장은 날이 밝아서야 끝이 났습니다. 이곳에선 물고기를 잡고 운반하는 것은 남자들의 몫이고 고기를 다듬고 가공하는 일은 주로 여성들이 한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 되고 있는 톤레삽의 물고기들. 어획량이 많은 탓에 생선 가공 기술도 발달했다고 하는데요. 생선 가공 공장이 많이 있다는 건달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톤레삽 호수와 푸놈펜 사이에 있는 이 마을에는 특히 생선을 훈제하는 공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훈제한 생선들은 보관이 쉽기 때문에 도시나 교외 지역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고 합니다. 이 공장은 3층으로 된 건물 모두를 생선 훈제하는 곳으로 쓰고 있는데요. 생선을 훈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내장을 빼낸 고기를 햇볕에 말리는 것입니다. 생선이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잘 말려야 육질이 쫄깃해집니다. 얼마나 잘 말리느냐가 생선의 맛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적당히 마른 생선을 훈연실로 옮겨 서너 시간 동안 훈제를 합니다. 훈제를 하면 독특한 풍미가 생길 뿐만 아니라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មានគុណភាពអីចឹងគេហូបទៅមានគុណភាពឆ្ងាញ់អីចឹងគេចូលចិត្តនៅខេត្តកំពង់ឆ្នាំងគេចូលចិត្តត្រីខេត្តកំពង់ឆ្នាំង 색깔이 다 금색, 황금빛. 요거는 약간 카라멜색이 좀 나고 이거는 정말 금빛이에요. 아마 요거를 이제 더 훈제를 여러 번 거듭하면 이렇게 이제 조금씩 진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작업장에서는 바닥에 벽돌과 흙을 깐 뒤 불을 지핀다고 하는데요. 건물이 나무로 만들어진 까닭에 불이 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일 수천 마리의 생선을 훈제한다고 하는데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훈제 생선은 모두 태국으로 수출합니다. 훈제 생선은 기름기가 많고 맛이 좋아서 태국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발걸음을 옮겨 고상 가옥들이 많은 캄퐁 클레앙 마을로 향했습니다. 기둥 높이만 6, 7m에 이르는 집들이 모여 있는 마을입니다. 우기 때 물이 차오르는 것에 대비해 집을 높게 짓는다고 하는데요. 아,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구나. 마을 주민에게 집 구경을 청해 보았습니다. 입구는 집 뒤편에 있었는데요. 야, 나무로 만든 집은 생각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 마을의 집들 중에는 기둥이 10m가 넘는 집도 있다고 합니다. 야, 아, 4월에서 10월 사이 우기 때면 물이 집 바로 밑까지 차오르기 때문에 높이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톤레삽 호수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좋은 집이었습니다. 얇은 나무 기둥들은 3년 정도면 썩어서 갈아줘야 하지만 이렇게 굵은 기둥들은 15년까지도 견딘다고 합니다. 굵은 나무 기둥이 곧 부의 상징인 셈입니다. 마을을 둘러보다 보니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토바이를 개조한 트럭에 오두막처럼 생긴 것을 싣고 가는 사람들. 우기가 다가오는 계절이 되면 이런 분들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다가가 말을 걸어봤습니다. 아, 이사를 지금 트럭에다가 집을 올려서. 야, 호숫가와 언덕 쪽에 있는 마을을 오가며 사는 사람들이 이 오두막처럼 생긴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자주 이사를 다니는 까닭에 집도 옮기기 쉽도록 작게 지었답니다. 팜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작은 집. 집은 부엌과 거실이 따로 없는 방 하나로만 된 공간이었습니다. 건기에는 호숫가에 살다가 우기가 다가오면 불어나는 물 때문에 언덕 쪽으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사하는 시기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품앗이로 이사를 도와준다는데요. 집을 옮긴 다음에는 기둥에 밧줄을 묶어 고정하고 수평을 맞춰주면 완성됩니다. 이사하는데 한두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제 톤레삽 호수에 물이 불어나도 집이 잠길 걱정은 없습니다. 다시 처운리 아저씨가 사는 총큰이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처음 만났을 때 다시 한번 꼭 들르라며 초대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이 집에서는 불을 피울 때 커다란 숯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밥 짓는 거나 생선 굽는 거나 다 숯불로 하고. 이 아까 숯불 붙일 때 보니까 이 코코넛 그 열매 그 껍질을 말린 다음에 으깨서 거기에 기름을 묻혀서 이걸로 이제 불을 붙이네요. 불을 붙일 때 코코넛 껍질을 이용하면 숯에 쉽게 불을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저씨네 부부가 저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곳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주로 숯불에 구운 생선구이. 갓 지은 밥과 함께 먹으면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언뜻 보기에 우리네 밥상과 비슷했는데요. 생선을 간장에 찍어 먹는 것까지 같았습니다. 네, 맛있어요. 칭함? 칭함? 네.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면 처운리 아저씨 부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시엠립으로 보낸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nơiនេះក៏លពឹសដែរយកមកនេះទៅខ្លាចដើរចូលហើយទឹកជួនកាលយើងដេកលក់អត់ដឹងទៅលេងទៀន 제일 보고 싶은 아이는 3살 난 막내딸.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학교 때문에 막내딸은 돌봐줄 사람이 없어 시엠립에 사는 할머니 댁에 보냈다고 합니다. 해가 뜨자마자 다시 고기잡이를 위해 호수로 나갈 준비에 바쁜 처운리 아저씨. 저도 아저씨 댁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요. 바람이 잘 통하도록 지어진 집 때문인지 낮에는 40도에 가까운 열대 기온인데도 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상가옥에서의 하룻밤을 선물한 두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속서바이. 예, 속서바이. 호수에서 나고 자라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다는 부부. 그래서 앞으로도 이 마을을 떠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고향이라고 하셨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의 젖줄인 톤레삽 호수. 6,000년 전 지각 변동으로 생겨났다는 톤레삽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긴 세월 동안 캄보디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고향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품어주는 바다 같은 호수. 톤레삽 호수에 안겨 살아서일까요? 정말 상상을 못했어요. 이곳에서 살아가는 캄보디아 사람들을 통해 욕심 없는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정은 캄보디아의 야생이 살아 숨쉬는 원시의 밀림 지역. 그곳으로 자연을 닮은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 깊은 밀림 속 어딘가에 계실 그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곳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기 위해 떠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로 다시 떠났습니다. 세 번째 여정은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오지, 몬돌키리에서 시작합니다. 전 국토의 90%가 평지로 이루어진 캄보디아. 몬돌키리는 원시림이 울창한 밀림과 너른 초원이 어우러져 캄보디아의 허파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몬돌키리에서는 코끼리 보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프로젝트 담당자가 저희를 맞아주었습니다. I'm Guan from South Korea. Okay. Yeah, And just 1 hour, 2 hours. yeah, maybe. Yeah. Okay. And you go straight down, Yeah. maybe 500 meters, and then you're in the valley, and then you meet the elephant. Sometimes here, sometimes here. 네. 이곳은 유럽 사람들에게 더 잘 알려진 곳입니다. 원시 밀림과 야생의 코끼리들을 자연 그대로 볼 수 있는 에코 투어로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So this valley here, we yeah. call it elephant heaven. Elephant heaven. Yes, because it's heaven for the elephants. It's perfect for the elephants. Really? So all of this land, as we already said, it's rented from the Putrom village. 그동안 몬돌키리 지역은 무분별한 벌목으로 야생 코끼리들이 살 곳을 잃어가고 있었다는데요. 지난 2007년 시작한 코끼리 보호 프로젝트 덕분인지 지금은 몬돌키리에만 250여 마리의 야생 코끼리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호쾌한 울음소리를 내며 나타난 코끼리. 이름이 예나인 수컷 코끼리인데요. 예나의 상아는 밀렵꾼들이 잘 나갔다고 합니다. 상처가 있는 야생 코끼리들을 치료하고 보호하는 것도 코끼리 보호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대나무가 풍부하고 개울이 많은 몬돌키리 지역은 코끼리들이 사는데 최적의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매일 한 번씩 개울을 찾아 코끼리들을 목욕시키는 것은 이곳 사람들의 중요한 하루 일과입니다. 매일 섭씨 40도에 육박하는 더위를 견디고 몸에 붙은 기생충을 떼내는데 목욕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코끼리들이 코로 물을 뿜어내거나 귀를 흔드는 것도 모두 몸에 붙어있는 기생충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목욕은 코끼리들에게 있어 꼭 필요한 행동인 셈이죠. 코끼리를 목욕시키는 것은 언뜻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전문 지식과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야생 코끼리들이 화를 내지 않도록 살살 달래가면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들과 친한 현지 주민들이 목욕을 시킵니다. 지금 코끼리들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저 상아가 있는 수컷 코끼리가 지금 최근에 여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외부인이 가까이 가면 상당히 이렇게 무섭게 사납게 대한대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코끼리처럼 몸에 털이 많지 않은 동물들은 수분도 금방 날아간다고 하는데요. 코끼리들이 개울을 좋아하는 것도 수분 섭취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성인 코끼리들의 목욕이 끝나자 이번에는 새끼 코끼리들이 개울로 들어갑니다. 새끼 코끼리인 라울은 어렸을 때부터 코끼리 보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왔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잭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밀렵에 상처가 없는 새끼 코끼리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드디어 라울의 목욕 시간. 사람들과 함께 저도 코끼리 목욕을 시켜봤는데요. 성인 코끼리들과는 달리 낯선 사람들이 다가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코끼리들의 목욕은 2단계로 나뉘어 이뤄집니다. 개울물로 하는 샤워가 끝나면 온몸에 진흙을 바르는 건데요. 진흙은 몸에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고 기생충에 물리는 것을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몬돌키리의 코끼리 보호 프로젝트는 29살의 영국인 청년 잭 하이우드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And so if an elephant gets sick in Mondulkiri, the owner can bring the elephant here and the elephant can rest and live in the forest and eat and get medicine and get better. At the same time we can give training to the owner. 코끼리들이 나고 자란 야생의 밀림. 이곳에서 밀렵으로 상처받았던 코끼리들은 잭과 같은 사람들 덕분에 자신의 보금자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몬돌키리를 상징하는 동물로 캄보디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몬돌키리는 캄보디아 말로 만다라의 산이라는 뜻인데요. 저 밀림 속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는 소수민족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는 분홍족이 살고 있는데요. 모두 11가구가 살아가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친척들이 함께 모여 산다고 합니다. 전자제품이나 기계와는 동떨어진 밀림 속의 생활. 아이들은 저희 촬영팀을 신기하다는 듯이 계속 쳐다봤는데요. 외국인은 물론이고 카메라도 처음 보는 거라고 합니다. 이 마을에는 유난히 아이들이 많았는데요. 아이들이 무려 11명이나 되는 집도 있다고 합니다. 마을 한쪽에 몸을 씻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 다가가 봤는데요.
지름이 30cm 정도 되는 작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물로 샤워도 하고 식수로도 쓴다고 합니다. 록곡마을은 밀림 속에 있는 까닭에 생활에 필요한 것도 대부분 마을 안에서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벼농사나 카사바를 재배해서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근처 마을에서 최근 야생 코끼리를 보셨다는 주민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부부는 야생 코끼리 때문에 불편한 게 참 많다고 합니다. 생업 때문에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밀림에서 보낸다는 차이차옴 아저씨. 그래서 종종 야생 코끼리를 마주친다고 합니다. 이 마을 근처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야생 코끼리는 모두 6마리. 마을 사람들 중에는 코끼리를 길들여 목재를 운반하는 데 쓰기도 한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야생 코끼리는 사납고 또 무서운 존재라고 합니다. 태초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나라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최대의 야생 지역이라 불리는 카르다몬 산맥으로 향했습니다. 쌉싸바이. 쌉싸바이. 예. 아, 여기서 이거를 써야 되는 건가요? 아, 저쪽으로. 네네. 이름하고 성별, 나이, 국적, 그리고 오늘 날짜. 아, 알겠습니다. Bởi dân ở bán vô khang bà ráng ông lý chỉ bốn âm lịch tỏ còn một trong nó lại tin như này còn chúng lại bài ca thì bọn toàn đó là khét. 유럽 아니면 뭐 호주나 뉴질랜드고. 여기 한국 분도 딱 한 분 있네요. 25살 여성분이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국 사람은 저 말고는 한 분 다녀가셨네요. 이곳은 캄보디아 밀림 감시대가 있는 곳입니다. 와. 야. 와. 건물 안에는 지난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밀렵꾼들에게 압수한 올가미와 덫, 전기톱, 그리고 불법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That is for catching tiger or bear. 타이거 앤 그동안 밀렵꾼들 때문에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제 산에서 밀렵꾼들한테 그 수거한 이제 불법 무기류가 이렇게 쌓여 있고요. 이거는 거의 중화기 수준인데요. 아, 이렇게. 이건 바로 코끼리를 잡을 때 쓰는 중화기입니다. 아, 오케이. 이곳에서 잡히는 멸종 위기종들은 암시장에서 고가에 팔리는 까닭에 대규모의 밀렵이 이루어져 왔다고 합니다. 밀림 감시대가 활동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밀렵은 아직도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밀림 감시대는 원시 밀림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동행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직접 따라가 봤는데요. 넓은 지역을 다녀야 하는 까닭에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한다고 합니다. 밀림으로 들어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제대로 된 길이 없는 데다 비라도 내리면 이렇게 진흙탕이 되고 마는데요. 오토바이가 길 중간에 멈춰서는 것도 다반사입니다. 그렇게 밀림 속을 달리고 달려가는 곳. 그곳에서 야생동물의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이게 코끼리 똥이구나. 아하.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은 채 밀림에서 살아가는 야생 코끼리들이라고 합니다. 35 elephant in this area. 35 animal. Yeah, elephants. elephant. 아, 예. 지금 이 일대에만 35마리의 코끼리가 산답니다. 그래서 그 대나무나 아니면 바나나 잎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여기 보니까 엄청난 그 마리수가 지나갔는지 다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대나무 숲이 있는 곳이면 코끼리들이 지나간 흔적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밀림 한가운데. 그런데 이곳에 코끼리들의 흔적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밀림 감시대원을 따라 들어가자 그곳엔 야생 코끼리들을 잡기 위해 밀렵꾼들이 설치해 놓은 올가미도 있었습니다. 밀렵꾼들이 설치하는 올가미는 그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야생동물들이 지나다니는 길목 곳곳에서 올가미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대원들이 올가미를 제거하던 그때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대원들이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어종은 드래곤 피쉬. 드래곤 피쉬는 용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한 마리에 보통 중형차 한 대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드래곤 피쉬를 잡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대원들은 감시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 함께 밀림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거머리, 아, 따고. 깊은 밀림으로 들어가자 산 거머리들이 들러붙기 시작했는데요. 아유, 여기 또 있어. 야, 아유, 진짜. 산 거머리는 사람이나 동물의 체온을 감지해서 들러붙은 다음 피를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아직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탐사된 적이 없다는 동남아시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카르다몬 산맥. 캄보디아 국토 면적의 6%를 차지하는 이곳에는 60종이 넘는 포유류와 450여 종의 조류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최대의 생물 다양성을 보이는 곳이기도 하다네요.
대원들은 밀림 안에서 먹고 자면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밀림 속에 있는 대원만 모두 50명에 달합니다. 천막과 해먹에 의지하며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 보였는데요. 대원들에겐 익숙한 생활처럼 보였습니다. 밀림에서의 생활은 야생 그대로의 삶이었습니다. 계곡 근처에서 고기를 썰고 있는 한 대원. 고기를 다듬는데 도끼를 쓰고 있었는데요. 대원들이 돌아가면서 맞는 식사 당번. 오늘 메뉴는 돼지고기 볶음입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날이 어두워지면 모닥불을 피워 야생 동물들의 접근을 막는다고 합니다. 저도 밀림에서 대원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비가 그쳐도 새벽이면 이슬이 많이 맺히는 까닭에 비가림막을 꼭 쳐야 한다고 합니다. 해먹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니 정말 밀림에 온 실감이 났습니다. Abnormal because now dry season. But this year rain come very often, especially in this area. They have many rain. really? Yeah. Because it's on the mountain and close to the coast, the ocean. 전기가 들어올 리 없는 정글 한가운데에서의 생활. 밀림 감시대원들의 노력 덕분에 카르다몬 산맥에서는 새로운 종의 동식물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제 잠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세계 여러 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환경을 경험해봤지만 밀림 속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해먹에 눕는 것도 낯설기만 합니다. 빗소리 이렇게 차작차작 들리고 새소리, 뭐 벌레 소리, 그리고 개구리 소리, 밀림에 온 게 실감이 납니다. 채 해가 뜨기도 전 조용한 밀림을 깨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마을 주민들에게 밀렵을 금지하는 대신 고무 농장을 운영하며 생활할 수 있게 했는데요. 수액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지면에서 1m쯤 되는 지점을 약 25도 각도로 얇게 깎아내면 됩니다. 주민들은 주로 새벽 1시에서 6시까지는 나무 기둥에 생채기를 내는 작업을, 그리고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는 수액을 걷어들이는 일을 합니다.
មកពីស៊ូទៅពេលយប់ខែត្រជាក់ចូលចេញទៅពេលថ្ងៃចូលអត់ចេញចូលចាប់កកក្តៅបើកាសស្ក្តៅ 높이 7m 정도의 고무나무 한 그루에서 하루에 약 200ml의 수액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칼은 끝이 니은자 형태로 굽은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깊이를 알맞게 할 수 있게끔 아예 이렇게 칼을 일정한 폭으로 이렇게 휘어서 만드셨네요. 고무 냄새가 나요. 이 칼에서도. 이곳은 채취한 고무 수액으로 생고무를 만들고 있는 집인데요.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만들어 팔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뭔가요? 찐덕찐덕하네. 아, 고무 우리가 그냥 맞는 그 고무 냄새가 나네요. 쫀득쫀득하고 찰지고 냄새는 영락없는 고무예요. 야. ខ្លះណាលក់ឲ្យថៃខ្លះណាលក់ឲ្យទៅខ្មែរទៅពេញ 이런 얇은 생고무를 하루에 60여 장 정도 만든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 수입은 늘었고 삶은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카르다몬 산맥에서 밀렵을 하며 생활했던 주민들. 지금은 고무 농장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자연의 보물창고. 카르다몬 산맥을 가로지르는 지팍강을 따라 상류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지팍 마을은 지난 몇 년 새 세계적인 생태 관광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주로 유럽인들이었는데요. 관광 수익의 80%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밀렵이나 불법 벌목을 하며 살았던 주민들은 이제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여행업을 통해 생활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지팍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각종 열대 식물과 팜나무들이 질비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강에서는 자신들만의 삶의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주민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태초의 밀림, 카르다몬에 몸을 맡기고 숲속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야생 원숭이 2마리 있어요. 2마리. 동물들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야생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 카르다몬 산맥은 야생동물들이 사람들의 구경거리나 노동수단이 되지 않고 자연 속에서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주민들도 그저 자연에 몸을 맡긴 채 자신들의 어머니가 살아온 것처럼 시간이 멈춘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어쩌면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르는 삶입니다. 그러나 한 발짝 물러서 여유를 가지고 둘러보면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제 자신들의 밀림을 지키겠다고 나선 주민들. 이들에 의해 원시의 밀림 카르다몬 산맥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만물상이네. 야생의 신비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 동남아시아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캄보디아. 역시나. 그곳에서 자연을 닮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희망이라 불리는 오토바이. 이들이 실어 나르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희망을 향해 달린다는 보부상들과 그들 때문에 걱정 없이 산다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면 과연 내일이 있을까요? 희망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캄보디아에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캄보디아 북부에 있는 시엠립으로 향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도시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도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풍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구름과 들판을 보니 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야, 들판에 진짜 넓구나 여기는. 저 닭 같은데요 저거? 살아있는 닭을 매달고 오토바이에. 시엠립주의 시골길을 달리는 중에 오토바이 한가득 닭을 싣고 가는 아저씨를 볼 수 있었는데요. 신기한 것은 짐을 싣고 다니는 오토바이들이 참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오토바이에 짐을 싣고 여기저기 다니며 물건을 파는 보부상들이라고 합니다. 오토바이 보부상들 중에서
특이한 물건들을 싣고 가는 한 아저씨를 따라가 봤는데요. 장난감을 파는 보부상이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오가며 장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을 입구에 오토바이를 세워놓으면 금방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하는데요. Thằng mau bị phun này công tục đây. Con phun này càng ngày làm nhá. Ăn luôn phun. Bay phun. Đây bọn. Bay phun nhá. Phi mà. Ý là môi ta. 보부상이 오자마자 오토바이 주인은 금세 장터로 변했습니다. 가격 흥정하는 폼이 예사롭지 않은 꼬마. 결국 원하는 가격에 빗자루를 샀나 봅니다. 작은 마을들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시엠립의 교외 지역. 이 지역에서는 유난히 많은 소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도로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마을을 오갈 때 소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밀림과 울퉁불퉁한 길이 많은 이곳에선 지프차나 트럭보다도 소가 더 편리하다고 합니다. 재밌어? 네? 재밌어? 아이들이 학교를 오갈 때도 한두 시간 걷는 것은 기본이랍니다. 이 외딴 시골 마을에서 환대를 받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오토바이 보부상이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닭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닭 보부상이라고 하는데요. 시장까지 걸어서 서너 시간은 가야 하는 까닭에 주민들은 보부상이 오면 닭을 판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보부상이 오면 마을에는 즉석 시장이 열립니다. 보부상 아저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이 마을에 오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 시간이 되면 알아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시골 마을에서 닭은 현금이나 다름없습니다.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닭을 팔아서 쓴다고 하는데요. 이에 서마트 아저씨가 마을에 온 지 1시간도 채 안 됐는데 벌써 오토바이는 닭들로 가득입니다.
125cc 오토바이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닭을 169마리, 한 200kg 정도를 싣고 갑니다. 야, 수월. 괜찮아요, 많이. 괜찮아요. 야. 닭을 사자마자 급히 떠날 준비를 하는 아저씨. 빨리 이동하지 않으면 더위에 지친 닭들이 이동하는 중에 죽기도 한답니다. 이에 서마트 아저씨가 하루에 들르는 마을만 10여 곳. 한두 집이 사는 작은 마을 구석구석까지 안 다니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오토바이로 약 10km를 달려간 곳. 이 마을에도 주민 한 명이 나와 있었는데요. 보부상에게 닭을 사려는 주민입니다. 야, 이 자리에서 그냥 바로 무게를 재서 직거래로 그냥 하시는구나. 아저씨는 마을과 마을을 오가며 중간 상인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닭을 판 뒤 뭔가를 적어주기도 합니다. 닭의 무게와 가격을 적은 손바닥이 영수증인 셈이네요. 새벽 5시면 집을 나와 해가 질 때까지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닌다는 이의 서마트 아저씨. 요즘에는 경쟁자들이 많아 바쁘게 돌아다녀야 한답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한 가정집이었는데요. 낯선 사람에게도 밝게 웃어주는 아이들의 표정에 제 기분까지 덩달아 좋아졌습니다. 이 집 주인은 닭 보부상에게 대량으로 닭을 사서 시장에 내다 판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이 일을 하시기 전에는 오토바이 택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때보다 벌이가 좀 낫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오토바이 보부상 경력만 10년이 넘는 보부상들 중에서 고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단골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 정신으로 중무장한 아저씨. 직접 닭을 잡아가겠다고 호언장담하셨는데요. 닭이 먹이를 먹는 사이 낚아채려는 아저씨의 작전. 어째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닭이 경계심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베테랑 아저씨도 지금 못 잡고 있어요. 밖에 풀어서 키운 닭들이라 그런지 여간 날쌘 게 아닙니다.
급기야 그물까지 동원됐습니다. 물고기만 그물로 잡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아저씨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거들었는데요. 닭들을 그물로 몰아넣자마자 잡았다. 그물이 제 몫을 단단히 해냈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무사히 마친 아저씨. 집으로 돌아가시려면 오토바이로 1시간을 또 달려야 합니다. 캄보디아 북부를 대표하는 도시인 시엠립. 이에 서마트 아저씨 댁은 시엠립시 외곽에 중산층이 모여 사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팔다 남은 닭들은 집에 보관했다가 다음 날 또 판다고 하는데요. 아저씨처럼 경력이 쌓인 보부상들은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걱정은 없다고 합니다. 다음 날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저씨가 저를 위해 식사를 대접해 주겠다고 하셨는데요. 캄보디아에서는 특별한 날에만 닭을 잡는다고 합니다. 맞벌이를 하는 까닭에 이렇게 아저씨가 직접 음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저씨가 음식을 만드는 사이 딸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What's your name? My name is Kibong. Why do you take photo in my house? I found your father on the road. He was carrying some chickens on his motorbicycle. So, yeah, we are very wondering. I was feeling wondering about those kind of situations. So, yeah. For my father. Ah, yeah. I study in grade 9. Ah, really? Ah, okay. I understand. 아저씨와 같은 캄보디아 중산층 가정에서는 요즘 교육열이 뜨겁다고 합니다. 아저씨가 차려주신 음식은 캄보디아식 삼계탕이었는데요. 우리네 삼계탕과 맛이 비슷했습니다. 시골에서 키운 닭이라서 그런지 육질이 쫄깃하고 국물 맛이 시원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오토바이 보부상들이 오지 마을로 들어가기 전 자신들이 팔 물건을 준비하기 위해 꼭 들른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시엠립에서 34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메못 중앙시장인데요.
이곳에서 과연 어떤 물건들을 거래하는지 둘러봤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온갖 물건들을 한가득 싣고 있었는데요. 이거는 뭐 칫솔통 같고, 야, 여기 양동이도 많구나. 작은 냄비도 있고 라면 끓일 셋. 오토바이 만물상이네. 칫솔에서 냄비까지. 이곳에서 만난 보부상들은 마치 만물상처럼 온갖 생활 필수품들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에 싣는 물건들이 워낙 많아서 보부상 스스로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적힌 물품 목록을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보부상은 오토바이 한 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자리가 귀한 캄보디아에서는 적은 자본으로도 창업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챙겨 한번 오지로 들어가면 2, 3주 뒤에야 돌아오기 때문에 최대한 실을 수 있을 만큼 싣는다고 합니다. 이제 떠날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메못 중앙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오지 마을을 전문으로 다니는 오토바이 보부상들입니다. 오토바이 보부상들은 한 번 길을 떠나면 물건을 다 팔 때까지 시내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저도 오토바이 보부상 청년 콧 소피앱 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가는 길에 한 마을에 들렀는데요. 서자마자 주민들이 몰려왔습니다. 보부상 아저씨는 새로 나온 인기 상품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 마을 주민들에게 오토바이 보부상은 멀리 도시에 있는 시장까지 가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또다시 길을 떠나는 보부상. 물건을 팔기 위해 길을 나서면 여기저기서 자신의 마을로 와달라는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아직 캄보디아에는 휴대전화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지만 보부상들에게는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통화할 곳이 많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 때에는 전화기를 아예 귀에 꽂고 다닐 정도입니다. 오토바이 보부상들 중에는 우기 때에는 벼농사를 짓고 건기 때에만 반짝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건을 다 팔 때까지 이어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여행길.
또 다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필요한 물건이 없더라도 보부상이 오면 이렇게 구경을 나오기도 하는데요. 새로 나온 물건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아주머니. 아는 뭐 타면 소게 tani là giờ vinh còn giờ máu pi mơn prea mà giờ tròn mà và nấy việc thu lái giờ giờ máu. 보부상들은 신제품을 홍보하고 파는 영업사원 역할도 하고 있었는데요. 시골 외딴 마을의 아주머니들에게 도시 소식도 전해주고 말벗이 되어주기도 한답니다. 워낙에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보부상들은 딱히 정해진 행선지도, 목적지도 없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보부상 청년 코 소피앱 씨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오토바이 보부상들은 메못에서 400km나 떨어진 지역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아직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캄보디아에서는 좋기 한 달은 걸린다고 합니다. 오지로 가는 도중에 동료 보부상들을 만나면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마을에서 어떤 물건이 잘 팔리는지, 또 필요로 하는 물건은 무엇인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도 합니다. 보부상들이 하룻밤을 지낼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관도, 그렇다고 다른 숙박시설도 없는 곳. 이럴 때면 마을 주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집에 해먹을 치고 잔다고 하는데요. 주민들도 보부상들에게는 흔쾌히 자리를 내어준다고 합니다. 보부상이라는 직업은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Phần này dương anh ấy dương được tham dương đăng rồi ấy về rùm tới đó dương đăng thà rồi ấy đam bay chăm luôn bao giờ nó dương rồi nó đam bay đọt xe một pê xanh và đọt xe một pê là lời nó xanh á chẳng tờ ngày một tiết dương ai nhưng miền là được việc đầu một là bó dương ai từng đầu và 한 달 동안 집을 떠나야 하는데도 이들이 보부상 일을 시작한 까닭은 열심히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정직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메못에서 약 100km 떨어진 곳. 이곳은 초원이 아름다운 몬돌키리 주입니다. 몬돌키리 지역으로 오기 위해 오토바이 보부상들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오지 중에 오지라 손꼽히는 곳.
밀림 너머에 있는 마을로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이렇게 비가 내린 다음이면 진흙탕이 되어 오토바이도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냥 걸어가기도 힘든데 오토바이에 짐을 가득 싣고 가자니 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기다리고 있을 마을 사람들을 위해 보부상들은 달리고 또 달립니다. 몇 번이나 신발이 벗겨져도 표정 한번 찡그리지 않습니다. 읍내에서도 수십 킬로미터나 들어가야 있는 정글 속의 한 외딴 마을. 그분들을 향해 오토바이 보부상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보부상이 마을에 도착하면 경적을 울려 주민들에게 자신이 왔음을 알립니다. 마을 아주머니는 밀린 외상값도 갚고 미리 주문해뒀던 물건도 받아갑니다. 이 마을에 보부상이 오는 것은 많아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마을 주민들에게는 아주 귀한 손님인 셈이죠. 삼남매를 키우고 있다는 스만 매섬 아주머니 댁의 세간살이는 모두 보부상에게서 산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머니가 보부상에게서 구입하는 물건은 냄비와 컵 등 대부분 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건들이라고 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보부상에게 물건을 사기만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마을 아이들은 지난 한 달 동안 페트병이나 음료수 캔 등을 모아뒀다가 보부상이 오면 팔고 있었습니다. 자급자족을 하며 살아가는 오지마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음료수 캔을 파는 일이 돈을 벌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모은 캔들은 무게를 재서 돈으로 받거나 필요한 물건으로 바꿔가기도 합니다. 한 달 뒤를 기약하며 마을을 나서는 오토바이 보부상.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다른 마을 주민들을 향해 또다시 달려갑니다. 남들은 불편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지를 다니면서도 표정 한번 찡그리지 않는 오토바이 보부상들. 캄보디아 사람들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남들보다 더디게 가도 안달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바다를 닮은 넓은 호수처럼 평화롭게 웃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이곳은 행복한 열대, 캄보디아입니다. Зашумел зеленый лес, выходи у поля, сеять зелень, чтоб посеять снова. 2월이 되면은 여기 지천으로 민들레꽃이 동그랗게 피어나요. Oi, Malaysia.